이 오디오북은 그린랜드북에서 펴낸 영어로 다시 읽는 클래식 문학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한국어 요약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조지 오웰, 동물농장, 챕터 1. 매너 농장의 주인 존스 씨는 술에 취한 채 닭장 문만 잠그고 통풍구는 열어둔 채 잠자리에 들었다. 불이 꺼지자 농장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고 동물들은 메이저 영감이 꾼 이상한 꿈 이야기를 듣기 위해 헛간으로 모여들었다. 메이저는 지혜롭고 인자한 돼지로 모든 동물의 존경을 받았으며 동물들은 기꺼이 잠을 추려가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각자 자리를 잡은 가운데 멍청하지만 사랑스러운 앞말, 몰리와 느긋한 고양이, 그리고 인간의 편을 드는 길들여진 까마귀 모지스만이 자리에 없었다. 메이저는 동물의 삶이 얼마나 짧고 고달프며 자유라고는 없는지 이야기하며 그 근원이 인간에게 있다고 단언했다. 인간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동물들에게는 간신히 살아갈 만큼만 나눠준다고 했다. 젖소는 젖을, 닭은 알을, 마린 클로버는 4마리의 새끼를 빼앗겼으며 늙거나 힘이 빠지면 도살되거나 학대받는 운명을 맞는다고 말했다. 메이저는 이러한 억압에서 벗어나려면 인간을 타도하고 동물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다음 세대에게도 잊지 말고 전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인간과 동물의 공존은 허상이며 인간은 언제나 자기 이익만을 쫓는 존재라고 경고했다. 이때 쥐 4마리가 슬그머니 등장했다가 개들에게 쫓겼고 메이저는 야생 동물이 동지인지 적인지 투표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다수의 동물이 쥐도 동지라고 인정했고 메이저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며 당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간의 습관, 침대에서 자기, 옷을 입기, 술 마시기, 돈 쓰기 등 은 절대 따라 해선 안 된다고 일러주었다. 이윽고 메이저는 전날 밤 꾼 꿈에 대해 들려주며 아주 오래전 잊혀졌던 노래 잉글랜드의 짐승들을 떠올렸다고 했다. 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동물들은 하나둘 따라 불렀고 가장 멍청한 동물조차 곧 멜로디와 가사를 익혔다. 뜨거운 열기 속에 모두가 목청껏 노래를 불렀다. 이때 소란에 놀란 존스 씨가 총을 쏘며 깨어났고 동물들은 놀라 달아나 각자의 잠자리로 돌아갔다. 챕터 2. 메이저 영감이 평온히 눈을 감은 지 사흘 뒤 동물들은 그의 사상을 동물주의라는 이름 아래 체계화하기 시작했다. 가장 총명한 돼지들이 이를 주도했으며 그 중에서도 나폴렁, 스노우볼, 스퀼러 3마리가 핵심이었다. 이들은 밤마다 헛간에 모여 비밀리에 회의를 열고 다른 동물들에게 동물주의의 원칙을 가르쳤다. 하지만 일부는 인간에게 남아있는 충성심이나 무관심으로 쉽게 설득되지 않았고 몰리는 여전히 리본과 설탕에만 마음이 쏠려 있었다. 또 하나의 장애물은 죽은 뒤 도달할 천상의 땅, 사탕산을 설파하는 까마귀 모짓으로 돼지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환상이라며 설득에 애썼다. 복서와 클로버는 사고는 느렸지만 충직하게 가르침을 따르며 동물주의 확산에 큰 힘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반란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존스는 최근 소송에서 패소한 뒤 술에 빠져 농장을 방치했고 사육사들마저 게으르고 태만했다. 한여름 무렵 존스가 윌링던에서 술에 취해 돌아오지 않자 굶주린 동물들은 참다 못해 저장창고 문을 부수고 사료를 나눠 먹었다. 이를 본 존스와 사내들이 채찍을 들고 달려들었으나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맞서 싸웠고 마침내 인간들을 농장 밖으로 몰아냈다. 존스 부인과 모지스도 달아났으며 동물들은 환희에 휩싸여 농장 구석구석을 점검하며 인간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말에 매던 리본과 채찍은 불에 던져졌고 인간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돼지들은 이로써 진정한 자유를 선언했고
동물들은 2배의 식량을 받아들며 잉글랜드의 짐승들을 부르며 밤을 밝혔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자신들이 되찾은 대지를 감격스럽게 바라보았고 농장집 또한 이제는 그들 것임을 실감했다. 하지만 인간의 풍요와 사치를 상징하는 그 집은 손대지 않고 박물관으로 보존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침 식사 후 돼지들은 그동안 익힌 글쓰기 실력을 발휘해 농장 간판을 동물 농장으로 바꾸고 헛간 벽에 7계명을 써붙였다. 계명의 핵심은 이러했다. 2다리로 걷는 자는 적이고 4다리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자는 친구다. 옷을 입거나 침대에서 자고 술을 마시거나 돈을 거래하거나 다른 동물을 죽이는 일은 금지된다. 그리고 마지막 계명,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때 젖소들이 젖이 차올라 괴로워하자 돼지들이 버킷에 젖을 짜냈다. 동물들은 그 우유가 어디로 갈지 궁금해했지만 나폴령은 추수부터 하자며 말을 돌렸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동물들이 돌아왔을 때 우유는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챕터 3. 동물들은 힘겹게 일했지만 수확은 기대를 뛰어넘었다.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들은 다루기 어려웠으나 돼지들의 지혜와 말들의 노련함이 어우러져 농사는 착실히 진행되었다. 돼지들은 직접 일하지는 않았지만 작업을 총괄했고 복서는 나는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 라는 좌우명을 되새기며 누구보다 성실히 땀을 흘렸다. 여름 내내 농장은 질서정연했고 동물들은 모두가 정직하게 일하며 만족과 자부심을 느꼈다. 다만 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꺼렸고 고양이는 일터에선 보이지 않다가 식사 시간마다 어김없이 나타났다. 벤자민은 예전처럼 묵묵히 일했으나 여전히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일요일마다 동물들은 깃발을 개양하고 회의를 열었으며 늘 잉글랜드의 짐승들을 합창하며 마무리했다. 회의는 동물주의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고 스노우볼과 나폴령은 거의 매번 사사건건 충돌했다. 스노우볼은 다양한 위원회를 조직해 동물들을 교육하고자 했으나 대부분은 흐지부지 끝났다. 고양이는 참새들에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고 설득하려 했지만 믿음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글 읽기와 쓰기, 교육만큼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어 대부분의 동물이 어느 정도 문해력을 갖추게 되었다. 복서는 A에서 D까지만 익혔고 몰리는 자기 이름 6글자를 알게 되자 거울 앞에서 장식하기에 바빴다. 7계명을 외우기 어려워한 멍청한 동물들을 위해 스노우볼은 4다리는 좋고 2다리는 나쁘다는 단순한 구호로 내용을 압축했다. 양들은 이 구호를 즐겨 외치며 이곳저곳에서 퍼뜨렸다. 한편 나폴령은 위원회에 관심을 두지 않고 어린 강아지 9마리를 데려가 비밀리에 자신만 따르도록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곧 우유와 사과의 행방도 밝혀졌다. 그것들은 모두 돼지들에게 돌아간 것이었다. 몇몇 동물들이 이에 의문을 품자 스퀼러는 돼지들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분이라며 강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돼지들이 병들면 존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며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고 동물들은 결국 우유와 사과가 돼지들에게 배정되는 일에 순순히 동의하게 되었다. 챕터 4. 여름이 저물 무렵 동물 농장에서 일어난 반란의 소식은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스노우볼과 나폴령은 수많은 비둘기들을 이웃 농장으로 파견해 잉글랜드의 짐승들을 퍼뜨리고 자유의 소식을 전하게 했다. 한편 존스는 레드 라이온 술집에 앉아 쫓겨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지만 주변 농장주들은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회로 여기고 있었다. 인근의 폭스우드와 핀치필드 농장의 주인들은 서로를 못마땅해 했지만 동물 반란이 자신들의 농장에도 번질까봐 내심 불안에 떨었다. 그들은 여전히 농장을 매너 농장이라 부르며 그 안의 동물들이 굶주리고 내분에 빠졌다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동물들은 굶지 않았고 결국
인간들은 동물 농장을 타락한 체제라 몰아쓰며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없이도 스스로 농장을 꾸려가는 동물들의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나갔다. 다른 농장들의 동물들도 점점 불온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고, 잉글랜드의 짐승들은 널리 불리며 인간들의 분노와 공포를 동시에 자아냈다. 10월 초, 마침내 존스와 몇몇 이웃 농장주들이 무장을 하고 농장을 되찾기 위해 들이닥쳤다. 하지만 스노우볼은 이미 방어 계획을 세워두었고 전투는 그의 설계대로 전개되었다. 비둘기와 거위가 기습을 가해 혼란을 유도하고 동물들은 일부러 퇴각하며 적을 유인했다. 이어 매복해 있던 말과 소, 돼지들이 전면에 나서며 방역을 가했고 적은 마침내 퇴각했다. 스노우볼은 싸움 중 총상을 입었고 복선은 인간 한 명을 발굽으로 쓰러뜨렸으나 그가 죽었다고 생각해 큰 슬픔에 빠졌다. 이에 스노우볼은 전쟁에는 자비가 없다고 냉정히 말했다. 총소리에 놀란 몰리는 전투 시작과 동시에 달아나 헛간에 몸을 숨겼고 쓰러졌던 소녀는 깨어나 도망쳤다. 전투가 끝나자 동물들은 즉석에서 승리를 자축하며 깃발을 올리고 노래를 불렀다. 전투 중 숨진 양은 장례를 치른 뒤 헛간 뒤편에 안장되었고 스노우볼과 복선은 동물 영웅 1등급, 양은 2등급, 훈장을 수여받았다. 이 전투는 우사 전투라 이름 붙여졌고 존스가 남긴 총은 기념포로서 매년 2차례 반란일과 전투일 발사되기로 했다. 챕터 5. 겨울이 깊어지자 몰리는 점점 더 이를 게을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인간과 은밀히 접촉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취를 감췄고 며칠 후 파견된 비둘기들이 외부 술집 앞에서 잘 먹고 잘 꾸며진 채 인간 곁에 앉아있는 몰리를 목격했다. 이후 농장에서 그녀를 언급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1월 매서운 추위 속에 야외 작업이 중단되자 돼지들은 헛간에서 회의를 열어 농장 운영을 논의했다. 그러나 스노우볼과 나폴렁은 사사건건 충돌했고 그 중에서도 풍차 건설을 둘러싼 논쟁은 가장 격렬했다. 스노우볼은 전기를 공급해 노동을 줄여줄 미래의 농장을 꿈꾸며 정열적으로 도면을 그리고 설명했으나 나폴렁은 말없이 듣고 있다가 돌연 스노우볼의 도면 위에 오줌을 누며 조롱했다. 동물들은 어느새 3일 노동 주간을 외친 스노우볼과 먹이를 배불리 주겠다고 약속한 나폴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벤자민은 누구도 믿지 않았고 인생은 언제나 고된 법이라며 냉소했다. 농장을 지킬 방법 역시 논쟁거리였다. 나폴렁은 무장과 군사훈련을 주장했고 스노우볼은 인근 농장에 반란을 퍼뜨리는 게 최선이라 여겼다. 동물들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단하지 못한 채 망설였다. 일요일 회의가 열리는 날 스노우볼은 풍차의 유용성을 설득력 있게 발표했고 투표 결과는 그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그러나 돌연 나폴렁이 날카로운 신호를 보내자 그가 비밀리에 키워온 9마리의 거대한 개들이 들이닥쳐 스노우볼을 공격했고 그는 간신히 도망쳐 농장을 떠났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곧바로 나폴렁은 일요일 회의의 전면 폐지를 선언했고 앞으로 모든 결정은 자신이 이끄는 돼지위원회가 내릴 것이라 발표했다. 동물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마땅히 반대할 논리도 갖추지 못했고 그 틈을 타 양들이 끊임없이 4다리는 좋고 2다리는 나쁘다는 구호를 외쳐 어떤 반론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스퀼러는 나폴렁이 리더로서 무거운 책임을 떠안은 것이라며 동물들을 설득했고 스노우볼은 반역자로 몰렸다. 챕터 6. 그해 내내 동물들은 마치 노예처럼 일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이라 믿었기에 고된 일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다. 매주 60시간의 노동에 더해 나폴레옹은 일요일
오후에도 자발적이라는 이름의 노동을 추가했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배급이 줄었다. 풍차건설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고 동물들은 채석장에서 캐낸 큰 바위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깨뜨리는 방법을 고안했다. 복선은 늘 그렇듯 가장 먼저, 가장 오래 일하며 나는 더 열심히 일하겠다와 나폴령은 항상 옳다는 두 가지 신념을 되뇌며 혼자서도 무거운 바위를 나르곤 했다. 여름 내내 식량은 넉넉하지 않았으나 인간을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큰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기름, 못, 개 사료처럼 외부 물자가 필요해지자 나폴령은 인근 농장과의 무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 동물들은 당황했지만 스퀼러는 그런 결의문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그들의 불안을 잠재웠다. 나폴령은 윌링던의 변호사 윈퍼를 중개인으로 고용했고 그는 매주 월요일 농장을 방문했다. 그 무렵 인간들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고 마침내 그들도 동물농장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돼지들이 인간이 살던 농장집으로 이사하자 클로버는 침대 사용이 금지되었다는 계명을 기억해냈지만 벽의 계명은 슬그머니, 시트가 깔린 침대에만 금지한다고 바뀌어 있었다. 클로버는 혼란스러웠지만 더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스퀼러는 돼지들이 두뇌 노동을 하려면 편안한 잠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을이 찾아오자 동물들은 지쳤지만 풍차가 절반쯤 완공되었다는 사실에 나름의 만족을 느꼈다. 그러나 11월 폭풍우가 몰아치며 풍차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동물들은 그 자리에 선 채 절망에 빠졌다. 나폴령은 즉시 이것을 스노우볼의 소행이라 단정하고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그를 잡는 자에게 사과한 상자를 현상금으로 걸었다. 풀숲에서 발견된 돼지 발자국 하나도 나폴령은 스노우볼의 것으로 못 박았다. 그는 즉시 재건을 선포하며 추위 속에서도 공사를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계획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언젠가 동물 농장과 풍차는 다시금 찬란한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며 동물들에게 쉼없는 희망과 노동을 약속했다. 챕터 7 혹독한 겨울 동물들은 사르르는 추위와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도 묵묵히 풍차 재건에 매달렸다. 인간들은 풍차 붕괴의 원인을 스노우볼이 아닌 설계 결함이라며 비웃었지만 동물들은 벽을 두껍게 쌓아 더 강하게 다시 세우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식량 사정은 날로 악화되었고 감자는 냉해로 썩어가기 시작했으며 기근은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되었다. 나폴레옹은 이를 외부에 숨기려 곡물 창고를 모래로 채우고 윈퍼를 속이기 위해 동물들과 함께 연극을 벌였다. 절박한 식량 확보 방안으로 닭들의 알을 판매하기로 하자 닭들은 지붕 위에서 알을 떨어뜨려 깨뜨리는 방식으로 격렬히 저항했다. 나폴레옹은 즉각 닭들의 식량을 끊고 협조자들을 처형하겠다고 경고했고 끝내 9마리의 닭이 굶어 죽었다. 이 비극은 외부 세계에 전해지지 않았다. 한편 농장에서는 스노우볼이 야밤마다 숨어들어 파괴 행위를 벌인다는 소문이 퍼졌고 모든 실수와 재해의 원인이 그에게 전가되었다. 스퀼러는 스노우볼이 처음부터 존스의 첩자였으며 우사 전투에서도 비밀리에 배신을 꾀했다고 주장했다. 복선은 의심했지만 나폴령 동지가 옳다면 그런 것일 테지라며 생각을 접었다. 이후 나폴령은 전례 없는 대규모 숙청을 단행했고 수많은 동물들이 압박에 못 이겨 스노우볼과의 거짓 연루를 자백했고 그 자리에서 즉시 처형당했다. 알팔란을 주도한 닭들, 곡물을 훔친 거위, 물에 오줌을 싼 양조차 예외는 없었다. 참담한 광경에 말을 잃은 동물들은 언덕에 모여 침묵했고 복선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신념을 되뇌며 다시금 풍차 공사에 나섰다. 클로버는 지금의 현실이 처음 반란을 꿈꾸던 때의 이상, 모든 동물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
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깨달았지만 반항할 용기 대신 묵묵히 따르는 길을 택했다. 그녀는 희망 대신 의무를 품고 조용히 잉글랜드의 짐승들을 불렀다. 그러나 곧 스킬러는 이 노래의 폐지를 알렸다. 이제 반란은 완성되었고 새로운 사회가 이루어졌기에 더 이상 과거의 노래를 부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대신 동물 농장이라는 새 노래가 도입되었지만 그 노래는 더 이상 그들의 가슴을 울리지 못했다. 그리움과 침묵만이 눈 덮인 농장 위를 길게 드리웠다. 챕터 8. 처형의 충격이 조금씩 가라앉자 동물들은 6번째 계명이 어느새 이유 없이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 변화를 묻지 않기로 했다. 벽은 이전보다 2배 두껍게 쌓였고 풍차는 다시 건설되었지만 식량은 여전히 부족했다. 그럼에도 스킬러는 생산량이 수백 % 증가했다고 외쳤고 동물들은 굶주림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폴렁은 이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출현은 검은 수탈계의 전주에 의해 예고되었고 그는 따로 식사를 하며 모든 동물의 아버지 같은 찬사 섞인 호칭을 받아가며 왕처럼 대접받았다. 스퀼러는 눈물 섞인 찬양으로 나폴렁의 선의와 지혜를 노래했고 동물들은 모든 좋은 일이 그의 은혜라고 믿게 되었다. 미니무스는 동지 나폴렁이라는 시를 지어 헛간 벽에 그의 초상화와 함께 붙였고 찬송은 경배가 되었다. 그 사이 윈퍼를 통해 프레드릭과 필킹턴 사이에서 목재 거래가 오갔고 스노우볼은 여전히 핀치필드에 숨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어느 날 3마리 암탈기 나폴렁 암살을 모의했다며 자백했고 즉각 처형되었다. 그날 이후 그의 식사는 검식 돼지가 먼저 먹고 경호견이 그를 그림자처럼 따랐다. 나폴렁은 처음에는 프레드릭과의 거래를 완강히 부정하며 필킹턴과 거래하는 척했으나 돌연 프레드릭과 목재 거래를 체결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받은 지폐는 위조된 것이었고 나폴렁은 분노하며 프레드릭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다음날 프레드릭과 무장 인원은 농장을 습격했고 풍차는 폭파되었다. 격노한 동물들은 필사적으로 맞서 싸워 결국 침입자들을 몰아냈지만 풍차는 완전히 파괴되어 돌들은 산산조각나 흩어졌다. 패배였지만 스퀼러는 이것을 위대한 승리로 포장했다. 총성과 나폴렁의 연설, 조촐한 선물과 장례식이 이어졌고 동물들은 스스로 승리했다고 믿으며 환호했다. 며칠 후 돼지들은 오래된 창고에서 위스키를 발견하고 흥청망청 취했고 이튿날 나폴렁은 과음한 탓에 중독 증세를 보여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다. 스퀼러는 그의 위독함을 애도하며 알코올 금지령을 선포했지만 나폴렁은 곧 회복했고 금지령도 조용히 사라졌다. 곧이어 작은 초원이 보리밭으로 바뀌었고 어느 날 밤 스퀼러는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그의 곁엔 랜턴과 뒤집힌 페인트통 그리고 붓이 있었지만 개들이 재빨리 그를 데려갔기 때문에 아무도 이 상황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다. 며칠 뒤 무리엘이 다시 계명을 읽으며 5번째 조항이 동물은 과도하게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역시 아무도 따져붙지 않았다. 챕터 9. 복서에 갈라진 발굽은 좀처럼 낫지 않았지만 그는 고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여느 때처럼 묵묵히 일했다. 은퇴 전 풍차가 완공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의 마지막 목표였고 아무리 주변에서 휴식을 권해도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이는 점점 들어갔지만 그는 자신의 몸보다는 노동을 먼저 생각했다. 그 사이 식량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모든 동물의 배급이 줄었지만 돼지들과 개는 여전히 예외였다. 스퀼러는 이를 배급의 재조정이라 불렀고 각종 숫자와 도표를 들이대며 오히려 생활이 나아졌다고 주장했다. 봄이 오자 나폴렁은 자신의 새끼 돼지
31마리를 따로 떼어 직접 교육하며 다른 동물들과의 접촉을 철저히 금했다. 돼지들은 일요일마다 꼬리에 녹색 리본을 달 수 있게 되었고 농장은 여전히 자금난에 허덕였다. 닭들은 거의 알을 부화시키지 못했고 수확된 보리는 돼지들의 맥주로만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자발적 행진이라는 이름의 퍼레이드와 각종 축제가 꾸준히 열리며 동물들의 허기와 불만을 덮었다. 나폴령은 만장일치로 공화국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스노우볼이 사실은 인간 편에서 싸웠다는 새로운 사실도 발표되었다. 여름 무렵 까마귀 모세가 다시 나타나 사탕산 이야기를 반복했고 몇몇 동물은 그 허망한 이야기에 위안을 얻었다. 복서는 더욱 야위어 갔지만 예전처럼 묵묵히 돌을 나르다 어느 날 쓰러지고 만다. 그의 마지막 소망은 은퇴 후 벤자민과 함께 목초지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것이었다. 스퀼러는 복서를 치료받게 하기 위해 병원에 보내겠다고 했고 이송날이 되자 벤자민은 마차에 적힌 문구를 보고 그것이 도살장 소속임을 알아채고 비명을 질렀다. 복서는 마차 안에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이미 너무 지쳐 있었고 동물들은 그 끔찍한 장면 앞에서 절망과 슬픔으로 울부짖었다. 며칠 후 스퀼러는 복서가 병원에서 편히 눈을 감았으며 그의 마지막 말이 동지 나폴령 만세였다고 전했다. 몇몇 동물은 의심했지만 스퀼러는 마차가 과거 도살장에서 쓰였으며 최근 수의사가 인수했지만 아직 옛 간판을 지우지 못했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동물들은 마지못해 안도했다. 나폴령은 추도 연설에서 복서의 좌우명인 나는 더 열심히 일하겠다와 나폴령은 항상 옳다를 강조했다. 며칠 뒤 복서의 이름으로 추모 연회가 열렸고 돼지들은 이를 구실 삼아 위스키를 새로 구입해 밤새 술을 마셨다. 동물들은 복서의 유산을 가슴속에 되새기며 슬픔을 잠시 묻었고 그렇게 복서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챕터 10 세월이 흐르며 반란 이전을 기억하는 동물은 이제 클로버와 벤자민, 모지스, 몇몇 돼지들 뿐이었다. 복서와 스노우볼의 이름은 더 이상 입에 오르지 않았고 존스는 먼 요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동물들은 여전히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묵묵히 일했으며 한때 약속되었던 은퇴 제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농장은 확장되었고 풍차는 마침내 완공되어 옥수수를 가공하는 데 쓰이며 수익을 올렸지만 정의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다. 그토록 꿈꾸었던 호화로운 삶은 이제 아무도 입에 담지 않았다. 돼지들과 개는 점점 더 많은 특권을 누렸고 농장의 이익은 그들 손에 집중되었다. 스퀼러는 여느 때처럼 문서와 통계를 앞세워 모든 상황이 나아졌다고 주장했고 다른 동물들은 과거와 비교할 기준이 없어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오직 벤자민만이 예전과 지금을 다 기억하며 삶이란 원래 힘든 법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은 여전히 자부심을 가졌다. 인간 없이 동물 스스로 운영하는 이 농장이야말로 자신들의 집이라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퀼러는 양떼를 외딴 곳으로 데려가 일주일간 훈련시켰고 이후 돼지들은 두 발로 걷기 시작했다. 나폴령은 채찍을 손에 쥔 채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고 양들은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더 좋다를 외치며 다른 목소리를 덮어버렸다. 클로버는 벽에 남은 계명을 다시 읽었다. 이제 오직 한 문장만이 남아있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그 뒤로 돼지들은 무선 라디오와 전화기를 들여오고 인간 옷을 입고 인간처럼 말하고 걷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근 농장주들이 방문해 돼지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카드 놀이를 하며 농장 운영을 치하했다. 필킹턴은 동물들이 가장 적은 식량으로 가장 많은 노동을 한다며 감탄했고 노동 계층에 대한 조롱 섞인 농담에 웃음이 터졌다. 그 자리에서 나폴령은 동물 농장이라는 이름을 폐기하고
원래의 이름인 매너 농장으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하며 건배를 제안했다. 창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동물들은 혼란스러웠다. 나폴론과 필킹턴이 동시에 같은 패를 내밀며 말다툼을 벌이자 동물들은 돼지와 인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누가 돼지이고 누가 인간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